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주어질 순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살아보는 것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 좋아하세요? 학창 시절에 그런 친구 한 명쯤 있잖아요. 시집 들고 다니면서 읽고 교실에선 자꾸 창밖을 내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진 척하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왠지 멋있어 보였는데 사실 이해는 잘 안 됐습니다. 시가 뭐가 좋다는 건지.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릴케이입니다. 이름부터 한 편의 시 같지 않나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 와, 정말 예술적으로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본명은 아니고요. 릴케의 연인이었던 루 살로메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오늘은 릴케의 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충고로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문제들을 살아내라. 해결하려 하지 말라. 그러면 적당한 때에 적절한 순간에 삶이 답을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라는 거야? 질문할 수 있죠. 몇 년 전에 아이와 함께 계곡에 놀러 갔는데요.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송사리가 얼마나 빠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물장구 치면서 놀고 있었는데 아이가 발가락이 간지럽다면서 물 밖에 나와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신발 안에 물고기가 한 마리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며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고민도 문제도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요? 해결하려고 쫓아다닐 땐 잡힐 것 같지 않다가 그저 내 앞에 놓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살다 보면 어느새 해결되어 있는 거죠. 릴케의 시도 유명하지만 그의 책 중에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카푸스라는 시인 지망생에게 릴케가 편지로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그 중에 10편이 모여서 릴케 사후에 책으로 엮여졌습니다. 그 중에 2편 읽어드릴게요. 듣다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구독 누르시면요, 제 마음이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구독은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럼 정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카푸스, 보내주신 편지는 바로 2, 3일 전에 받았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깊은 신뢰감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에요. 지금 당장 당신의 시풍에 대해 무엇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평 같은 것은 일절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대하는데 비평적인 언사로 대하는 것만큼 부당한 일은 없지요. 그것은 결국 많든 적든 그럴싸한 오해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사물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만큼 그렇게 쉽게 파악되는 것도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의 일은 말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 따위는 전혀 뛰어든 적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말로써 다 할 수 없는 것이 예술 작품입니다. 그것은 비밀로 가득 찬 존재로서 그 생명은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우리의 생명 곁에서 영속하는 것이지요. 이 정도의 주의를 전제로 하고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시에는 독자성이 없지만 개성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은밀한 소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의 영혼이라는 마지막 시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독자적인 것이 언어와 방법에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르디에게라는 아름다운 시에는 이 위대하고 고독한 신과의 어떤 친근성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들 작품은 그 자체로서 아직 가치가 없고 또 독립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시도 그리고 레오파르드에게 바치는 시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와 함께 보내주신 당신의 호의 넘치는 편지는 제가 당신의 시를 읽고 느끼기는 했지만 명확히 이렇다 하고 지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결점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가 좋은지 어떤지를 묻고 있지요? 당신은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잡지에 시를 보내기도 했죠. 또 지금 쓴 시를 다른 시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어떤 편집자가 당신의 시를 거절하면 당신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제가 충고를 드려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일은 일절 그만두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무엇보다도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충고를 하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죠.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에게 글을 쓰라고 명령하는 그 근거를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펴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만약 시 쓰기를 거부당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는지를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이 맞이하는 밤의 가장 고요한 시간에 나는 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마음속을 파헤쳐서 스스로 깊은 대답을 찾길 바랍니다. 만약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만약 당신이 이 진지한 물음에 굳세고도 단순하게 나는 시를 쓰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때에는 당신의 생활을 이 필연성에 따라 만들어 가면 됩니다. 당신의 삶은 가장 하잘것없는, 가장 사소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절박함의 표시가 되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땐 자연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럴 때에는 당신이 보고, 체험하고, 사랑하는 것을 마치 인류 최초의 사람이 한 것처럼 표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에 관한 시를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잘 알려진 평범한 형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훌륭하고 부분적으로 매우 뛰어난 작품이 옛날부터 많이 있던 곳에서 독자적인 것을 만들어내려면 위대하고 성숙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주제는 피하고 당신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제공하는 그런 편안한 주제로 관심을 돌려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슬픔이나 소망,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무엇인가의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열렬하고 조용하며 겸허한 솔직함으로 그려내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당신 주위의 사물이나 당신의 이미지, 추억 속 대상을 이용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일상이 가난하게 여겨진다면 그 일상을 비난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비난하십시오. 아직은 참다운 시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의 풍요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창작하는 사람에게는 가난이라는 것도, 가난하고 하잘것없는 삶의 장소라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령 당신이 감옥에 갇혀 그 벽이 세상의 소리를 조금도 당신의 감각에 전해주지 않는다 해도 당신에게는 아직 당신의 어린 시절이라는 저 귀중하고 훌륭한 재산이, 그 추억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관심을 돌려보세요. 먼 과거에 가라앉아버린 감동을 되살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당신의 개성은 확고해지고 당신의 고독은 폭을 더해 차츰 밝아져가는 하나의 우주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소음은 멀리 관계도 없이 그저 스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내면으로의 전향에서, 자기 세계로의 치마에서 시가 태어날 때 당신은 그 시가 좋은 시인지 누구에게 물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잡지에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작품들에서 당신이 타고난 소중한 재산, 당신 생명의 한 조각, 생명의 목소리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은 그것이 필연해서 생겨났다면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원의 본래적인 자세 속에서야말로 예술 작품에 대한 비판이 있지, 그 이외에는 비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충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그 깊은 내면으로, 당신의 생명이 솟아나는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십시오. 그 원천에서 당신은 창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을, 그것이 들려오는 그대로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아마도 당신이 예술가가 될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당신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올지도 모르는 다른 보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개의치 않게 되고 그 운명을,
그 운명의 무게와 위대함을 참고 견디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창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의 우주여야 하며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속에서 또 자신이 연관된 자연 속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자신의 내면이나 고독 깊이 내려간 후에도 시인이 되는 것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를 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시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이 내면으로의 여행이 헛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의 생명은 그때부터 독자적인 길을 찾아낼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길이 훌륭하고 풍요롭고 먼 길이기를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본래대로 올바르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자신의 발전을 통해서 조용하고도 진지하게 성장을 이루어 가시리라 충고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깥으로 눈을 돌려 아마도 당신의 가장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가장 내면적인 감정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물음에 대해서 바깥에서 대답을 기대하는 것만큼 당신의 삶의 발전을 크게 해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신뢰감과 함께 보내주신 작품을 동봉하여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보여주신 커다란 신뢰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저로서는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솔직히 대답함으로써 사실 아직 면식이 없는 사람이면서도 얼마간이나마 신뢰감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 다음 편지. 친애하는 카푸스. 다시 잠시 동안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당신에게 유익한 이야기는 어쩌면 거의 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당신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커다란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지나감마저도 괴롭고 역겨웠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커다란 슬픔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간 것이 아닌가를. 당신의 내면에서 많은 것이 변화하지 않았는가를. 서러워했던 동안에 당신 자신의 어딘가가, 당신의 본질 어딘가가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았는가를 말입니다. 정말 위험하고 나쁜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우려고 사람들 사이로 끼어드는 그런 류의 슬픔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겉으로만 어설프게 치료된 질병처럼 조금 지나고 나면 전보다도 더 무섭게 나타나죠. 그리고 내부에 축적되어 하나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살아있을 수 없는 무시당하고 타락한 삶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지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미칠 수 있는 곳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우리의 예감보다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기쁨을 견뎌내는 것보다 더 큰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견뎌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이란 어떤 새로운 것,
어떤 미지의 것이 우리의 내부로 들어온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나약하게 수줍어하며 침묵하고 우리 내부의 모든 것이 뒷걸음쳐서 거기서 하나의 고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이 그 한가운데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슬픔은 긴장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장을 우리는 마비라고 느끼는 것이지요. 마비라고 느끼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던 우리 감정이 살아있는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부로 들어온 낯선 자와 둘만 있게 되기 때문이죠. 친숙하고 익숙했던 것이 모두 일순간에 우리에게서 제거됩니다. 머물러 설 수 없는 과도기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도 역시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내부에 새로운 것, 부가된 것은 우리의 심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의 제일 깊숙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거기에도 없습니다. 이미 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한 것이죠. 마치 손님이 들어온 집이 변하는 것처럼 누가 왔는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그것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의 내면에서 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내부로 들어온다는 것을 많은 징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플 때에는 고독하게 주의 깊게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부로 들어오는 순간은 언뜻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마비된 순간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외부에서 오는 듯이 보이는 미래가 실제로 일어나는 저 요란스러운 우연적 순간보다 훨씬 더 삶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가진 자로서 조용하고 끈기 있고 솔직할수록 보다 깊고도 보다 확고하게 그 새로운 것이 우리의 내부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욱 잘 획득하고 그것은 더욱더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훗날 언젠가 그것이 일어날 때, 즉 우리에게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그것과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였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발전도 차츰 나아가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고 오래전부터 우리의 것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외부에서 인간의 내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차츰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이 자기 내부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흡수하고 자기 자신으로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에서 나온 것을 운명으로 인식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낯설어서 그저 놀라고 당황할 뿐, 그것이 처음부터 자신의 내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것을 전에는 자신의 내부에서 본 적이 없다고 그들은 맹세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오랫동안 태양의 운동에 대해 잘못 생각해 왔듯이
앞으로 올 내면의 운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카푸스, 우리는 무한한 공간 속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고독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가려서 집어들든 손을 떼든 할 수 있는 것은 필경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잘못 생각하여 그렇지 않은 듯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죠. 우리는 고독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편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눈을 두고 있던 모든 점을 빼앗기고 우리 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먼 것은 끝없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에서 거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번에 높은 산맥의 정상으로 끌려간 자라면 아마도 같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비할 데 없는 불안정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몸을 맡겨야 할 상태가 그를 거의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그는 추락하는 듯한 착각을 느끼고 공간에 내던져져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두뇌는 이러한 감각의 상태에 따라가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생각해내야 하겠습니까? 고독한 사람에게는 모든 거리, 모든 척도가 이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대다수는 갑자기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때 산꼭대기로 끌려간 그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훨씬 넘었다고 여겨지는 이상한 상상이나 기묘한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만큼 넓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전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경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가장 기묘한 것, 가장 기이한 것, 가장 해명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용감해야 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이런 의미에서는 소심했던 것이 인생에 무한한 화를 미쳤습니다. 환상이라고 불리는 체험, 이른바 영의 세계, 죽음 등 우리와 아주 가까운 이 모든 것이 날마다의 삶에서 방치되고 멀리 밀려났기 때문에 이것을 포착할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은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합시다. 하지만 해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개개인의 존재를 이전보다도 빈약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것 때문에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무한한 가능성의 강바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불모의 기슭으로 들어 올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말할 수 없이 단조롭고 구태의연하게 임기응변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태만 때문만이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새로운 헤아릴 수 없는 체험에 대한 공포 때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아무리 난해한 그 무엇이든 거부하지 않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를 생동하는 것으로 체험할 수 있고 또
자신도 자신의 존재를 남김없이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개인의 존재라는 것을 크든 작든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할 때 대개의 사람은 자기 공간의 한 구석만을, 즉 창가의 한 장소라든가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좁다란 하나의 장소만을 알고 있는 그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일종의 안정을 얻는 것이지요. 하지만 에드거 앨런 포의 이야기에 나오는 죄수들이 그들의 무서운 감옥이 어떤 모양인가를 더듬어 살펴보고 싶어하고 그들이 묵고 있는 장소에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저 위험에 찬 불안정이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죄수가 아닙니다. 함정도, 올가미도 우리 주위에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적합한 환경인 우리의 삶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적응으로 이 인생과 매우 닮아버린 터라 조용하게만 있으면 교묘한 보호색 덕분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대해 불신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를 거역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지요. 우리의 세계에 공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공포입니다. 심연이 있다면 그 심연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만약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려운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권하는 저 원칙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지금껏 가장 낯선 곳으로 여겨지던 것이 가장 친근하고 가장 충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시초에 찾아볼 수 있는 저 옛 신화를, 마지막 찰나에 공주로 변신하는 용의 신화를 우리는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인생의 모든 용은 공주일 것입니다. 다만 언젠가 우리가 아름답고 용감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의지할 데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카푸스, 당신이 아직 본 적 없는 커다란 슬픔이 당신 앞에 느닷없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불안이 빛이나 구름의 그림자처럼 당신의 두 손과 당신의 모든 삶 위로 지나가더라도 당신은 놀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무엇이 당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인생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 인생이 당신을 손안에서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인생은 당신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불안이, 그 어떤 아픔이, 그 어떤 우울이 당신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이들 상태를 당신의 인생에서 내쫓아 버리려고 하는 건가요? 왜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물음에 끊임없이 뒤쫓기고 있습니까? 당신이 과도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변혁되기를 무엇보다도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여정에 어떤 병적인 것이 있다면 병이란 하나의 유기체가 어떤 이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안해낸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유기체가 병에 걸리는데 협력하고 그 병을 거쳐서 탈출하는데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체의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카푸스, 지금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병자처럼 참을성 있고 회복기에 있는 환자처럼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두 가지 모두이니까요. 게다가 당신은 당신을 감시해야 할 의사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병에도 의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달리 도리가 없는 그런 나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야말로 당신의 의사인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그 일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관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일에서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그대로 버려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신이 당하는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는 당신의 과거를 질책의 눈으로, 도덕적인 판단으로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소년 시절의 실수나 소망이나 동경 가운데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추억하여 판결을 내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고독하고 의지할 데 없던 소년 시절의 비상한 처지는 매우 어렵고 정말 복잡해서 너무 많은 영향 아래 놓여 있는 동시에 모든 실생활과는 유리되어 있으므로 어떤 악덕이 그 속에 들어서도 그것을 당장의 악덕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지요. 한 생명의 파멸은 명칭이 없는 개인적 행위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한 범죄의 명칭에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명칭이 없는 개인적 행위란 아마도 그 생명의 아주 확고한 필연성이었을 것이며 그 생명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힘의 낭비가 당신에게 그토록 크게 여겨지는 이유는 당신이 승리를 너무 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신이 성취했다고 믿는 위대한 것이 꼭 승리는 아닙니다. 위대한 것은 당신이 저 기만과 대체할 수 있었던 어떤 진실한 것이 이미 거기에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없다면 당신의 승리는 폭넓은 의미도 없는 단순한 도덕적 반동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승리는 당신 삶의 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카푸스, 제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빌고 있는 당신의 삶의 시기가 말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싶다고 동경해 왔는지를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저는 지금 그것이 어른에서 보다 큰 것이 되고자 동경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어려워지는 것을 늦추지 않습니다. 삶은 성장하는 것도 늦추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위로하려고 애쓰는 자가 때때로 당신을 기쁘게 하는 단순하고 조용한 말 그늘에서 아무런 고생도 없이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그의 삶도 많은 고생과 슬픔에 차 있고 어쩌면 당신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러한 말을 찾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라이너 마리아 릴케 지음, 송영택 옮김. 펴낸 곳은 문예출판사입니다.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